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대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5시간 만에 출수를 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청와대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 국민적 여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은 일정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 2월 3일 어제 한 압수수색은 청와대 입장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거든요. 네.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에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면 모르되 그 정도가 아니라 비서실이 한 10곳이 되는데 전부 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수석 비서관이든 뭐 일정한 대상자만이 아니라 실무진까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적 여망도 있고 또 여론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과 계속적인 이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예.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교수님과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그럼 이제 청와대 이유는 이제 청와대는 군사 보안 시설이다.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무와 관련된 비밀들이 있는 장소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불허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그리고 111조를 내걸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담당 영장 발부 판사가 다 판단해서 이거는 충분히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입증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마치 초법 지역인 것처럼 그리고 취해법권 지역인 것처럼 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유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피의자로 지목을 했다, 이제 적시를 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피의자라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대상이지 기소를 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논리가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 110조 또 111조를 보면은 중대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충분히 압수수색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떳떳하게 압수수색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고 야3당도 좀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좀 내려야 할까요?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걸 허락하자니 대통령에게 참 얼굴 보기가 민망스럽고 또 안 하자니 본인이 마치 정당한 영장 발부를 거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청와대에 미뤘어요. 그래서 두 가지 논리인데 하나는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이 판단해서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실상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허락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특검의 대면 조사도 곧 네네.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청와대 박 대통령이 이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좀 미지수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면 조사는 순리대로 진행될 걸로 봅니다. 예.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 전조이자 어떤 조건 상황에서 활용한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면 조사를 하는데 그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 자체의 자신감을 일정하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던 우리 그 언론에서 그동안 나온 거로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연루자들에 대한 입증할 자료라든지 정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충분합니다. 예. 충분한 상황에서 오히려 압수수색은 특검의 어떤 여론 또 국민의 반향을 고려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해서 대면 조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교수님과 좀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보다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근거로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임의자료 형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대면 조사를 요구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 그 근거로는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리고 상상과 추측의 사상 누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그때 강력히 반발했던 건 뭐냐면은 피의자로 규정을 한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에 이제 검찰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피의자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아예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리한 수사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대변인 통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지난번에 대면 조사 거부하고 패턴이 똑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전략 아닙니까? 하나는 연기하는 것, 하나는 부인하는 것인데 예. 지금 특검 조사를 대면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지금 특검이 수많은 증거 그리고 또 증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이밀 경우에는 본인이 묵비권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인이 수사를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전국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갑자기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1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금 행보를 보면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졌지만은 확고한 1위고 한동안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는 본질적인 대선 국면이 이제 전개될 텐데 예.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대세론을 위협하는 한계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장 괴로운 것이 이 표의 확장성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그때 국면에 갔을 때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에 따른 탄핵을 반대했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정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광범위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국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그동안 보여왔던 것처럼 외교 안보, 특히 북한 문제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번복은 했지만은 그리고 또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한 거라든지 예. 그리고 또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강산을 재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세력들이 친문 이제 패권주의라고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 스스로도 그 국가 대청소라든지 청산이라든지 너무 과거에 대한 적폐만을 강조한 게 아니냐. 미래를 이야기하면 더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 거다 이거죠. 예. 네, 제가 좀 교수님하고 견해가 약간 네. 다르니까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예.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네. 문재인 강세론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반기문 문재인 양강 구도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함으로 인해서 모두들 전망할 때 이제 반기문 대세론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의외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승한 여론조사도 있지만 오히려 반기문 낙마 이후에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예. 반면에 지금 강력한 대항마가 부상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안희정 네. 지사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한 3%였는데 지금 무려 10%로 수직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10%까지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계 개편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주자 같은 경우도 지금 활로가 열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문재인 대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대세론보다는 조정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대선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이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나지 않고 3월 13일 이후로 탄핵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또는 문재인 강세론도 엄청난 여러 가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예. 자, 이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2위 쟁탈도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지금 안 지사가 반기문 전 총장의 그 불출마 선언 이후에 좀 올랐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지사가 만약에 문 전 대표를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초에 이제 예상하기는 문재인은 상수다. 그리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주자가 한 32% 정도로 해가지고 안희정 지사보다 한 3배 정도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안희정 지사가 23%로 수직 상승하면서 문재인 주자하고 한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하고 두 사람을 합치어 버리니까 오히려 문재인 주자의 지지율보다 적합도에서 능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주자가 민주당 경선에서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두 사람이 연대하면 현재 나온 수치상으로 이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대선도 앞으로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안전지사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잠깐 짚고 갈 부분이 지금 대연정을 두고 문 전 대표랑 지금 얘기가 좀 이견이 있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요. 이 대연정 카드를 안희정 지사가 꺼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선론이라면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이걸 무시하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연정에 대해서 문재인 주자가 반응을 하고 나왔거든요.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적폐청산해야 된다. 따라서 대연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도 좋지만 그 이후에 대선 이후를 봐라.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따라서 협치 그리고 연정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바른정당 새누리까지 연정하는 대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걸 내놓기 때문에 이 거대 담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주자가 밀리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양쪽을 포용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삼각화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네. 좌우도 잡으면서 가운데 통합의 리더십을 보임으로 인해서 주도권을 잡는 건데 이거는 잘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로 끝나요. 예. 이게 박원순 시장이 실패로 끝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결국 실패로 끝났거든요. 이게 성공하려면은 크게 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어젠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확실한 어젠다를 내놨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친노의 적자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이런 트라이앵귤레이션 전략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성공하면은 문재인 주자 또 문재인 강세론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 예. 한 가지를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나 흐름, 시간적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에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탄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이 되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나 변화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경선 일정을 확정을 해놨어요. 지난달에 후보 등록을 받았고 3월 1일부터는 그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당이라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은 예. 물론이고 당원들에 있어서. 예. 그래서 큰 변동이 없고 그 상황만 아니라면 안희정 지사의 그 반격이 굉장히 거셀 수가 있는데 예. 그 전에 판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네,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야권 얘기만 할 수 없어서 여권 얘기도 좀 넘어가 보면 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급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출마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저는 이제 본인 마음속에서 상당히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표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권한 정지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이런 상황에서 그 법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던 임명권자를 두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의 국민적이나 정치권에서의 변화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지율이 15.9%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본인은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만끽할 수가 있죠.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50%로 늘어났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대정부 질의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0%를 만들어놨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기자들이 10번을 물어봤어요. 그래도 묵묵부답입니다. 예. 만약에 안 나가려면은 갤럽 조사에서 빼라고 그래라,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묵묵부답. 그리고 안 나간다고 확실히 밝혀라. 그래도 묵묵부답. 그 얘기는 지금 반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제로에서 50%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15%를 넘어서면은 확실한 여권의 1위 주자가 되면서 그리고 야권의 문재인 주자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속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하고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본인이 여권의 범여권의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갈 가능성이 또 높다. 그리고 또 플러스 설령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 있고 다음에 총선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굉장히 권력력이 크기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선에 뛰어들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나 옆에서 당신 나가면 된다. 된다 하니까 결국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황교안 총리도 15% 지지율이 높아가고 그리고 여권에서 후보가 없고 계속 옹립하면은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검 수사 정치권 소식 관련해서 새누리당 현경병 전 의원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초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